안녕하세요. 과학 담론 미래를 말하다 이종필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화두는 단연 빅데이터죠.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엄청난 양의 정보가 양산되고 있고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지고 있는데요. 빅데이터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빅데이터가 왜 중요하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빅데이터 시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기는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과연 연령이 어느 정도인지, 성별은 뭔지, 그 맥락에서는 구글은 저 개인의 어떤 신장, 나이 이게 지금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균관대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범준입니다. 네, 그리고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이원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범준 교수님은 세상 물정을 알려주는 물리학자로 유명하죠. 네, 베스트셀러죠. 네, 세상 물정의 물리학의 저자로도 이제 유명하신 감사합니다. 분이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세상 물정을 물리학으로 알 수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몸담고 있는 물리학의 분야가 통계 물리학이라는 네. 분야인데요. 통계 물리학이 전통적으로 그 주제로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전체가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지를 연구하는 게 통계 물리학이에요. 매니바디라 그러죠. 예, 맞습니다. 네. 다체라고도 네, 하고요. 다체. 근데 그때 그 입자 대신에 사람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상호작용하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시스템도 통계 물리학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거시적인 현상을 네. 마치 상호작용하는 입자들이 만들어내는 네. 그런 현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인 거죠. 아니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게 과연 맞을까? 그 사람을 그렇게 입자처럼 대상화해가지고 그쵸, 분석을 그쵸. 하면 그 결과가 정말 인간 세상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그게 그 물리학자들이 저는 굉장히 강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네.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만들 때 네. 단순화한 어떤 근사 혹은 어림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사회에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단순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도 저는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잘하고 네. 있는 어떤 어림의 한 방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모형을 잘 만들면 네. 아주 단순하게 그 기술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라고 하더라도 네. 실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통계 물리학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그 이원재 교수님은 제가 찾아보니까 사회학을 전공하셨다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최근에 재미있는 연구를 하신 게 F1 그 자동차 경주 관련된 데이터로 뭐 재미있는 결과 내셨다고 이렇게 네, 네. 언론에도 소개가 됐던데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떤 연구하셨는지. 네, 그 저희 자동차 경주 연구는 그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위치가 비슷할수록 네. 서로 갈등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갈등이나 그러니까 상대방을 파괴할 정도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 네. 그것이 그 개인의 어떤 성품이나 덕성에 영향이 있는 것인가? 뭐 이제 그런 설명들이 많았다고 하면 이런 어떤 아주 밑바닥의 어떤 욕망의 원인을 사회적 구조에서 찾은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전에 김범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접근 방법 네. 그것과 좀 비교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네. 데이터가 되는 인간을 단순화하고 이 어림하는 것이 현상을 분석하는 데 굉장히 좋은 접근입니다. 그리고 사회학의 내지는 사회학의 어느 한 부분도 그쪽 시각을 100년 이상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회학자들은 그 이전에는 경제학이었고
21세기 들어서는 지금 우리 김범준 교수님 같은 물리학자들에게 저항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단순화하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어림과 단순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그 미국의 어느 사학자가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은 elegantly oversimplifying 하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아하게 과잉 단순화를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뭐 김범준 교수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만 어떤 그 행동이나 그 움직임의 그 확률 분포가 있는데 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에서는 그 분포가 약간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게 굉장히 미세한 차이일 수 있는데 그 미세한 차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 물리세계와 다르게 좀 특별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이론이나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두 분, 한 분은 이제 물리학자, 통계 물리학 하시는 분, 한 분은 사회학 하시는 분인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이렇게 복잡계 학회 여기서 또 이제 만나서 같이 이제 활동하신다고.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른 베이스에서 출발하신 분인데 어떻게 또 만나는 지점이 있네요. 복잡계 학회에서 어떤 일들 하시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복잡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 통계 물리학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이랑 비슷한 건데요. 상호작용하는 많은 요소가 모여서 어떤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대개 일반적으로 복잡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복잡계가 이제 물리학에서 생각하는 복잡계도 있을 수 있고 사회학에서 생각하는 복잡계도 있을 수 있고 뭐 정치학이나 뭐 외교나 다양한 복잡계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복잡계 학회라는 학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다양하세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도 있고 사회학자도 계시고 뭐 정치학, 뭐 심지어는 건축하시는 분도 있고 예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원재 교수님도 그 학회에 오셔서 좋은 강연도 해주시고 그러셨죠. 그 사회학 분야, 그 사회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복잡계 현상을 어떻게 이제 보는지 쫙 감은 안 오거든요. 세상이 사실 복잡하죠. 근데 이 복잡하다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세상을 설명할 때 복잡하지 않은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령 뭐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정말 깔끔하게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루고 축적하고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가 빅데이터인데 데이터의 이제 양이 많아진 거죠. 정보량이 많아지고 그것들을 다 골고루 고려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뭐 지식인들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세상이 이제 복잡해 보이는 것이고 뭐 지금 김범준 교수님께서 복잡계 학회에서 뭐 여러 훌륭하신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분들이 모여서 뭐 대화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김범준 교수님께서 통계 물리학을 하시기 때문에 중심적인 위치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무슨 그 지성인의 양식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 있다고 하면 서로 말이 통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 말이 통하게 하는 공통의 언어는 사실상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적 지식에 대한 어떤 서로의 공통이해가 없다면 각자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발견을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김범준 교수님은 김범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신 분이다.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통계를 중심으로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서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빅데이터 출현으로 이제 사회학이 크게 바뀌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결국 거기서 뭔가 이렇게 뭐 규칙, 패턴 같은 거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어떤 뭐 이유랄까? 아니면 그 규칙이나 패턴이 이제 과연 정확하냐? 이제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통계를 통해서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왜 하느냐? 그럼 언제 시작했느냐? 스태티스틱스잖아요. 통계가. 근데 그 스태티스틱스의 어원은 스테이트입니다. 국가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일이 사실 통계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면 왜 국가가 그럼 이렇게 뭔가를 세기 시작했느냐? 뭐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그 어느 성벽에 벽돌을 막 세기 시작했거든요. 벽돌이 몇 개인지는 18세기, 19세기, 17세기 뭐 이런 무렵에. 왜요? 자, 국가가 그럼 그걸 왜 했느냐? 이게 특수한 유럽의 그 역사적 경험 때문에 그래요. 그 전까지는 촌락에서 살았단 말이죠. 아니면 그 영주가 지배하는 아주 작은 규모의 사회에서 살았는데 국가를 만들어 보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일단 세보자. 우리가 몇 개 있는지. 이것이 사실은 스태티스틱스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뭔가 그 굉장히 큰 규모의 사회를 경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치 정보를 가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은
사실은 사회과학의 어떤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질서 있게 사느냐이거든요. 그 질문에 답하고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사실 통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국가의 근본은 통계다. 네. 그게 아, 스태티스틱스라는 말이 가지고 예. 사실 저도-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 왕조가 성립되면 금방 시작하는 것들이 조선시대 이제 양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논밭이 얼마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고요. 그다음 호구 조사를 하잖아요. 호적.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도 사실 그런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제 통계 물리학을 전공하신 우리 김범준 교수님께 과연 그러면은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좀 정의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빅데이터라는 게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물리학자들 입장에서 약간 네. 뜬금없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미 빅데이터라는 건 이전에도 있었고 네. 물리학의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던 것은 분명하거든요. 네. 뭐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뭐 고에너지 충돌 실험 같은 데서 사실 나오는 네, 거. 제가 전공하는 입자 물리학에서는 예. 이미 빅데이터가 그런데 실현이 됐죠. 갑자기 왜 네.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나올까 하는 것이 좀 그 뜬금없다라는 얘기는 좀 네. 드리고는 싶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빅데이터 분야가 물리학에서는 그전에도 했었던 것 같지만 이게 다른 분야로 전파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빅데이터, 굉장한 많은 데이터가 모여지는 과정이 이제는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의 발달 그런 걸 통해서 자동화가 됐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모여진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분석 툴들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자연과학 분야에서만 빅데이터라는 것이 활발히 이용되었다면 이젠 그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커진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빅데이터면은 저는 아마 그 통계학 말씀도 하셨지만 통계학의 중심극한 정리라는 게 네. 아주 유명한 정리가 있잖아요. 옛날에 들어봤습니다. 네, 수업 그게 시간에. 별게 아니고요. 많으면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3명이 앉아 있는데 3명의 키의 평균을 낸 다음에 그 키의 평균이 우리나라 남자 전체의 키의 평균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3명이 이제 3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3만 명이 되면 3만 명의 샘플로 모아서 내린 결론은 점점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많을수록 어떤 통계적인 패턴은 정확해지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저는 오늘 이제 이원재 교수님한테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빅데이터가 사회학의 어떤 관점 이런 걸 크게 바꿨다는 게 굉장히 좀 크게 와닿거든요. 그럼 도대체 빅데이터의 어떤 성질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건가요? 사실 김범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수백 년, 뭐 심지어 1000년 이전에도 인류는 데이터를 모았거든요. 그리고 뭐 사회과학과 물리학의 역사만큼이나 데이터는 굉장히 과거서부터 많이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빅데이터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기보다 빅데이터의 특성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데이터가 많아진다고 판단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좀 더 정확하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중심극한 정리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여론조사한 신문 기사 보시면 네. 표준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5%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근데 그 오차의 범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굉장히 정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오차의 분모가 바로 그 데이터의 크기예요. 네. 그래서 데이터의 크기를 루트 N이죠? 루트 N분의 1이죠. 그러니까 N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에러는 네. 자동적으로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는 사실 믿음이에요. 그 티오렘에 관한.
네. 애니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수학적인 정리가 있지 않나요? 그게 맞으려면 그 독립적인 변수들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는 독립적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이 맥락에서는 이제 독립적이라는 말과 무작이라는 말이 동의어인데 네. 바로 이제 거기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빅데이터가 랜덤 샘플링이냐, 네. 무작위 추출한 무작위로, 것이냐.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좀 뼈아픈 문제를 제기하자면 이건 뭐 사회과학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데이터의 사이가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보량이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정보량은 어떤 거냐면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변수의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한 사람을 조사하면 500개의 변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뭐 혈중 알코올 농도, 키, 나이, 눈썹의 길이 뭐 이렇게 해서 한 500가지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저 같은 사람 10,000명을 조사하면 그 10,000명을 일일이 그 500가지 정보를 추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데이터가 커지면 정보량이 줄어드는 모순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그 스몰 n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사회과학의 입장에서 빅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이런 문제에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대표성의 문제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아주 재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어진 맥락에서 완벽하게 데이터를 다 모으는 그래서 사실 빅데이터라기보다는 컴플릿 데이터를 모으는 전략이 있고 두 번째는 컴플릿하지 않더라도 그 범위나 수준 자체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마치 실험실처럼 그러니까 보통 샘플링을 이렇게 잘 하지 않나요? 그래서?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김범준 교수님께서 뭐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라고 하셨을 때는 특정 시간대에 경부선을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실험실처럼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데이터가 이렇게 책상 위에 딱 주어지면 저희가 막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전처리와 후처리 그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정당화하기 위한 몇 가지 기술적 절차들이 필요한데 뭐 통계 물리학 하시는 분들은 워낙 그걸 잘 하시고 사회과학자들 입장에서도 데이터가 하나 주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지난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결과 내지는 편견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가공하거나 여기서 또 바이어스가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이제 실험실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를 세팅하는 건 되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예. 뭐 그 데이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양산되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둬야 될까라는 것은 물론 그 각각의 연구자가 갖고 있는 연구 관심에 의해서 결정될 텐데요. 그래도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의 연구자들은 그래도 말씀하신 그 걱정, 어떤 본인이 얻고 싶은 결론을 미리 두고 그거에 의해서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취사 선택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는 거는 사실 그 연구 윤리에서는 아주 하면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사실 그 데이터를 보다 보면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상당히 많아요. 뭔가 제가 얻고자 싶은 어떤 커브가 있는데 한 포인트 한 점만 그 커브의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떡하나, 이거를 빼야 되나. 그런데 제가 제 주변의 모든 그 과학자들은 빼진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고 이제 케플러부터 시작해서 그게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요즘은 이제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내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어떤가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분야가 새롭게 이렇게 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지금 안 그래도 저도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최근에 데이터 과학 어떤 융합 과정에서 대학원쯤에 그런 전공들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학원 과정에서의 그런 융합 과정으로 빅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융합 과정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만약에 어디서 이걸 학부 과정의 학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모아서 뭔가 해야 되는데요. 모아서 뭘 할지를 먼저 알지 못한다면 모으는 과정이 상당히 엉망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뭘 할지를 결정하는 것들은 각 학문 분야에서 그 분야에 어느 정도의 전공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경영학, 뭐 사회학, 물리학
그 각각의 학문을 공부한 다음에 네. 빅데이터라는 거는 그 학문에서 어떤 연구를 진행시키는 어떤 도구로서 활용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걸 학부생들을 모아놓고 1학년 때부터 빅데이터 개론 1 그런 식으로 수업한다면 그건 저는 잘못이라고 봐요. 빅데이터만을 위한 뭔가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예. 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빅데이터 학이라는 게 이게 저는 솔직한 느낌으로는 성립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현주 교수님은? 빅데이터가 학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데이터 그런 사이언스나 분야일까요? 뭐 이런 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뭐 사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컴퓨터에서 내지 인터넷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내는 학부생, 대학원생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어떤 우리가 주목할 만한 지적 결과물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된 지적 결과물이 되기 위해서는 뭐 지금 말씀하신 어떤 물리학에 대한 이해, 사회학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따라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독립된 분과로 존재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조금 저희가 다른 식으로 접근할 방식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제가 좀 더 약간 보수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학교를 유니버시티라고 하잖아요. 네. 유니버시티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뭐 유럽과 미국에서 만들어졌을 때, 그게 바로 융합파라고 유니버시티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과대만 있다가 여러 단과대들을 모아서 하나의 지붕에 놔둔 건 서로 소통하라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 거고, 유니버시티가 훨씬 더 좋은 지식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니버시티가 제대로 작동하기만 해도 저희들이 고민하는 어떤 뭐 데이터 사이언스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나올 텐데 사실은 이게 뭐 특히 뭐 흔히 얘기하다 보면 자꾸 우리 사회를 비하하는 듯한 톤이 나오게 돼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한국 사회나 특히 이제 동양 사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분야에 대한 어떤 정체성 압력 이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네. 예. 그러니까 네가 만약 사회학을 했으면 학부터서부터 했어야 되지. 뭐 이제 이런 뭐 물리학을 했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단순하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 사람이 취직할 때 이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일종의 신분처럼 이렇게 딱 고착화돼 버리죠. 그 압력 때문에 사실은 융합에 대한 동기를 사실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내 박사 논문 커미티에 가령 뭐 수학과 교수님과 무슨 전산학과 교수님을 모실 수 있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좀 근본적인 한국 사회에서 잘 안 이루어지는 건데 미국의 몇몇 대학들은 아주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기존의 대학교 유니버시티의 시스템이 가진 취지만 제대로 잘 이해하고 그대로 방향 전환을 해도 특정한 새로운 뭐 학문 분야의 과를 뭐 만들고 이런 고민은 좀 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는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우리 그 김범주 교수님 통계 물리 하시니까요.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를 해서 그러면 학문적으로 뭔가 도움이 된 게 있나요? 저는 그 통계물리 분야를 갖고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네. 이 통계물리 분야에서는 이런 어떤 뭐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를 갖고 전통적인 물리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 대한 이해를 하는 부분을 요새는 그 복잡계라는 그 세부 연구 분야가 그 물리학에도 도입됐는데요. 네. 그쪽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연구 방법들이 전통적인 물리학의 연구 방법들은 수치로 제공되는 숫자로 제공되는 많은 데이터를 갖고 그걸 이제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리는 방법이잖아요. 이제 그게 가능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정형화된 데이터. 예. 그래서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양산하는 그런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물리학자들이 잘했던 어떤 정량적인 분석을 그거는 통해서 그러니까 디지털로 데이터가 많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빅데이터의 부상이 물리학자들한테도 큰 기회예요. 그걸 이용을 해서 사회 현상을 이해하거나 뭐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물리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과학의 영역이 아니었던 분야였는데 거기서 이렇게 숫자화할 수 있는 예, 데이터들이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예. 그러면 옛날에 과학자들이 하던 방식을 적용해가지고 맞습니다.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예. 됐다는 거죠. 네, 굉장히 흥미로운데 아니 그래서 이제 들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가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선거를 할 때도 이제 빅데이터를 써서 했다. 뭐 트럼프, 오바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지금 월드컵 시즌인데 저번 대회 우승팀이었던 독일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우승할 때 이렇게 선수들의 여러 가지 뭐 사항들을 빅데이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전력을 극대화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실제로 지금 다양하게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사례를 좀 몇 개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알고 있던 사례 중에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던 걸 몇 개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에서 야간에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전화를 하는지 그 데이터를 다 모아서 익명의 자료죠 물론 그 데이터를 다 모아서 서울시의 야간 시내 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데 활용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심야 그러니까 버스 노선을 몇 번 버스를 네. 몇 시에 네. 몇 대를 배치할까라는 것이 사실 수요와 공급이 정확히 맞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걸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면 이제는 그걸 사람들의 통합 패턴을 분석을 해서 사람들이 보다 더 편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기사를 보고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봤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한 대학 의대에서 그 약의 부작용이라는 네. 걸 어떤 실험을 한 게 아니고요. 어떤 분석을 한 거냐면 누가 예를 들어 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어떤 약을 처방을 받아갔는데 그 사람의 진료 패턴을 보니까 다음에는 그 병원에 다른 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진단을 받는지를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보니까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았던 약의 부작용을 밝힐 수 있었다. 그런 연구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모으면 사람들한테 더 굉장히 합리적이고 더 나은 그런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앞으로도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사회학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요, 빅데이터를?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주세요. 아니 뭐 지금 이제 빅데이터라고 했을 때는 워낙 물리학이나 전산학에서 데이터를 잘 다루시기 때문에 뭐 사회학자들이 독자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사회학만의 빅데이터를 분석을 한다기보단 제가 아는 사회학자 중에서는 분석을 해서 그냥 사이언스에 퍼블리시를 하고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뭐 공동의 영역을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제가 뭐 굳이 어떤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잘 활용되고 있느냐 그럼 뭐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마케팅과 캠페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마케팅. 말씀하셨지만 시장에서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정보를 어떻게 전파하느냐의 마케팅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뭐 정치적인 활동에 있어서 선거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덧붙이고 싶은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잘 안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빅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를 분석한 사람이 어떤 사실과 전망을 가지고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한테 이걸 전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대체로 이런 식의 결과 분석 보고서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일국의 대통령이든 대기업의 회장님이든 많은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를 이용하겠다고 마음먹는 분들이 사실은 여러 군데서 모순적인 결과를 취합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또 훨씬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하나의 데이터가 하나의 결론만 가져오는 거라면 오히려 문제는 간단하겠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의 어떤 범위나 깊이, 그다음에 방향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 의미를 저희가 찾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사회에서 얼마만큼 관철되느냐의 문제는 몇 가지 굉장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필터링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빅데이터가 이렇게 각광을 또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남기는 데이터가 많아져서 그럴 텐데 거기에 큰 기여를 한 게 이제 뭐 SNS라든지 이런 뭐 모바일 혁명 이런 게 또 큰 기여를 했던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SNS가 이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잖아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이게 네트워킹과 뭔가 빅데이터 간에 모종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통계 물리를 하시다 보면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연구도 하시죠. 그렇죠. 네트워크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무엇이고 이게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를 다루는데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트워크와 빅데이터는 그렇게
네트워크에서 들어있는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물론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트워크는 제 입장에서는 앞에서 우리 얘기한 복잡계, 컴플렉스 시스템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네트워크는 복잡계 안에 있는 많은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구조다. 예, 그런데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생각보다 많은 복잡계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과거의 다양한 연구에서 밝혀졌고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복잡계를 연구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특히 물리학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그런 위험성을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복잡한 현상을 최근에 통계 물리학하는 사람들이 개발한 연결망,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겠다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연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다 네트워크로 보려고 하는. 근데 그거는 조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네트워크는 복잡계를 바라본 하나의 관점일 뿐이에요. 하지만 성공적이었던 관점이죠. 근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갖다 쓰는 예, 거는 그건 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 네. 그리고 빅데이터가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사회학을 하시는 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꾸게 되고 또 우리 자연과학에서도 사실은 엄청난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이제 새로운 입자를 찾는 데도 이제 도움을 줬었고 그리고 마케팅이나 선거나 이런 데서도 이제 많은 도움을 주고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굉장히 엄청난 일을 벌일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역기능도 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제 많이 우려하는 바도 있거든요. 빅데이터가 이게 특히 이제 개인 정보라든지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들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빅데이터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일종의 우리 양날의 검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모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공할수록 우리 사회에서 그걸 더 긍정적인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편리하고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그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점점 커지는데요. 근데 그거와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개인정보의 유출 같은 문제가 동시에 벌어지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는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않는 그런 예를 제가 하나 알고 있는데 어떤 한 논문에서 사람들이 우리 SNS에서 친구가 글을 올리면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그 좋아요를 어떤 사람이 어떤 글에 올린 좋아요를 누르는지 그 자료만 다 모아도 그 사람이 미국에서 했던 연구인데요. 그 사람이 인종이 뭔지, 그 사람의 종교가 뭔지,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그 사람의 학력이 얼마인지를 상당히 높은 정확도로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온라인에서 활동하면서 자기는 개인 정보를 남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흩뿌려 놓은 그 사람이 이렇게 흐트러 놓은 그 많은 데이터를 모으면 그 사람이 정말로 누군지를 상당히 정확도로 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익명의 데이터를 모든 연구자들을 위해서 공개한다라는 것만으로는 이 개인 정보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걱정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해 보여요. 그러니까요. 익명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몇 가지 조각을 맞추면은 누군지 특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어디 살고 그런 정보 몇 가지만 모으면 예를 들어 김범준 나오죠. 그러면 저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런 연구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기도 해요.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여론조사라는 것이 점점 부정확하게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를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정보를 모으고요. 그 사람이 과연 연령이 어느 정도인지, 성별은 뭔지, 어디 사는지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법으로 모아요. 그걸 갖고 전체 어떤 통계 자료를 만들어서 유의미한 결과들을 얻으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언뜻 생각하면은 또 무서운 거죠. 무서울 수도 있는 그런 사회인 거죠. 근데 이게 저도 답을 모르겠어요. 시대가 이렇게 디지털로 급격하게 재편이 되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대 기업의 데이터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또 그 자체가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마케팅에 쓴다든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필연적으로 그거는 개인 사생활하고 상충하는 면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그러니까 한 가지 좀 전제를 하고 넘어갈 건 저희가 보통 이런 문제 맞닥뜨리게 되면 자꾸 선진국의 사례를 찾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얘기하는 게 가장 편해요. 보고서 쓰거나 하지 않아서.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인터넷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는 저희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정치적 변화를 일으킨 건 제 기억으로는 한국이 최초예요. 그게 2002년 대선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사실은 해외 학교에 나가 보면 자꾸 물어봐요, 외국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인터넷 실명제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이나 뭐 북미의 나라들도 댓글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옳았던 그렇던 한번 그 정책을 해봤더니 효과가 어떻고 어떤 논란이 있었느냐를 자꾸 그 경험을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실 인터넷에 관한 한 이제 대한민국은 저희 스스로 생각해내야 되는 나라가 됐고 실험을 해야 되는 나라가 됐어요. 누구한테 예. 물어볼 수 없는 처지다. 네, 네. 우리 스스로 그래서 해결해야 이게 된다. 사실은 더 높은 단계의 아주 창조적인 사고를 요구를 하는데 이럴 때는 저희가 어떤 정답을 전제하기보다는 몇 가지 모순된 방향들을 자꾸 토론시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개인정보가 사적 소유냐 아니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처음에 구글 지메일을 만들었을 때 구글이 어떻게 했냐면 저의 개인정보를 주는 대신 구글이 이제 이메일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맞교환을 한 거죠. 근데 어떤 개인정보를 제가 제공했냐면 저의 성별, 나이 이런 걸 제공한 게 아니고 제 친구를 초대하도록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럼 구글은 그것이 퍼져나가는 통해서 전 세계의 친구 관계를 다 알아낸 거예요. 네. 이제 뭐 이제 근데 그 맥락에서는 구글은 저 개인의 어떤 신장, 나이 이게 지금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는 이게 이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기업이 전유하는 게 옳은 일이냐 아니냐의 문제에서부터 저희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고 아마 때문에 유럽과 북미의 구글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어떤 대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개인정보의 어떤 그 공공재적 성격에 대한 각자 입장이 지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국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게 열심히 지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럴수록 저희가 이제 국회가 아쉬운 거죠. 네. 일과 생각을 잘 안 하시니까 이런 게 정말로 공론화 토론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 네, 분야인데 네.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그쵸. 같고요.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고 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어린 학생들부터 코딩 교육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 시대에 이제 어떤 인재를 우리가 좀 길러내야 될지 코딩 교육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좀 논평을 한번 해주시죠.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어떤 구체적인 코딩을 하는 경험을 어린 학생한테 줘야 된다라는 거는 약간 고개는 갸웃거려지기는 해요. 네. 그런데 저도 이제 뭐 프로그램 코딩을 해보곤 하지만 이게 그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어떤 논리적인 사고의 방식이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아닌 다른 전통적인 학문 분야에서 요하는 논리적인 사고 방식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능한 그 젊은 학생들부터 시작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는 봐요. 그런데 뭐 유치원 가기 전에 코딩 학원을 보내고 그거는 좀 과한 것 같고요. 저는 그 정도의 그 교육이라면 저는 뭐 대학교 정도에서 시작해도 맞다고는 보는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뭐 물리학을 정말로 그 잘하는 학생인데 그 친구는 코딩을 전혀 못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코딩의 어떤 실질적인 지식이 모자란 게 아니고요. 그 친구는 예를 들어 뭐 프로그램 책은 공부를 했겠죠. 그런데 앉아서 그 짧은 프로그램도 만들지를 못하는 학생을 봤어요. 그게 생각하는 사고 방식은 많이 다르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저는 드릴 수 있어요. 네. 그 유원재 교수님, 저는 교수님 보면서 이 융합의 시대에 이런 인재가 길러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원이 저를 가르치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지금 뭐 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김범준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이유는 사실은 현장에서 이
코딩 교육의 어떤 필요성 내지는 그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제 경험과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좀 더 약간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게 하나의 언어로서 교육되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맥락을 좀 약간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느냐. 그 대중 강연에서 가장 좀 약간 괴로운 강연이 학부모님 앞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의 표정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스티브 잡스처럼 제가 기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명문고등학교 나와서 명문대 나와서 스티브 잡스를 만들겠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는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 아니고 명문대를 중퇴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퇴를 시키실 마음이 없으면 사실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대기업 전자회사의 상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몇십억 연봉도 받고 평생을 윤택하게 사는 거죠. 사실은 그 길을 원하시면서 마치 내가 스티브 잡스를 기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약간 모순이 된다는 거고 조금 더 저희가 대중교육, 학생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거는 한 시스템이 코딩 잘하는 사람을 몇 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코딩을 못했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오히려. 근데 이제 거기에 한 가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코딩 교육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회적인 선택을 할 때, 뭐 정치인은 뭐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사회적인 정책에 지지한다고 할 때 이 확률론적인 사고를 과연 할 수 있느냐. 저희가 진보, 보수, 뭐 선, 악 이렇게 굉장히 디스크릿한 판단의 기준밖에 안 갖고 있는데 어느 때는 집단 전체가 확률론적인 사고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길로 갔을 때 몇 프로의 가능성이 있고 이 길로 갔을 때 몇 프로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럴 때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무슨 농축산물이나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 저희가 사회가 생산적인 논쟁을 할 때 그런 식의 집단 지성이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그 통계라든지 코딩이라든지 어떤 확률론적인 사고에 대한 어떤 대중적인 교육이 앞으로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공감이 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요. 우리 이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엄청난 그 변혁의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뭐 사회 전체적으로라든지 뭐 제도적으로라든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 지금 좀 미흡한 게 있더라면 그런 거 짧게 이제 좀 코멘트를 좀 해주시죠. 저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다양한 그런 활동들은 앞으로 점점 더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됐지 지금보다 약해질 가능성은 전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미래에 우리 사회가 다가갈 수밖에 없는 어떤 방향이라고 설정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개인 정보가 분명히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화 될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걸 활용한 더 많은 어떤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질 건 분명하고요. 그걸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개인 정보의 유출이라든가 어떤 그런 모아진 데이터를 뭔가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못하게 막을까 그런 고민들이 이제 점점 더 중요하게 될 시점이고요. 근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미 아직은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그런 대비를 위한 다양한 어떤 토론이라든가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이완재 교수님. 일단 사회 변화가 뭔지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사회학에서 우리가 진짜 변화라고 한다면 뭐냐면 김범준 교수님이 저의 학계의 선배님이신데 제가 선배님 교수님하고 맨날 인사드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진정한 변화는 제가 갑자기 친구로 대하는 거예요. 네. 관계 자체가 변해야 그게 사회 전체가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럼 가령 빅데이터가 사회적으로 유통되고 사람이 활용을 할 때 이런 식의 관계 변화가 수반이 되는가? 지금으로서는 수반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자, 부자가 그걸 이용해서 더 부자가 되고 약간 뒤처진 사람은 더 뒤처지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불평등이나 위계관계가 심화되지 역전될 가능성이 전망이 적다는 게 훨씬 더 지배적인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새로운 지식, 어떤 이런 것들이 사회에 등장을 했을 때 이거를 기회 삼아 출시하거나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민주적이고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개되고 이렇게 부여되는 그것과 함께 가야 빅데이터가 사회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점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빅데이터 관련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많이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제는 빅데이터가 곧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새로운 원칙과 철학을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빅데이터가 역기능은 최소화하고 사회를 잇는 새로운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학 담론 미래를 말하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